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리 스포츠 오늘은 축구 소식 짚어봅니다. 김한 JTBC 축구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드컵 끝이 났네요. 네. 프랑스 우승으로 끝난 결승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프랑스가 우승할 만한 선수들을 갖춰서 또 우승을 했고 멤버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충실했다고 보는데 또 크로아티아는 팀적으로 뭐 계속 연장전 치르는 끝에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열린 월드컵 결승전 가운데서는 가장 볼거리가 풍성한 결승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결승전 이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크로아티아를 결승으로 예상하신 분들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의외였고 뭐 프랑스의 우승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크로아티아가 참 인상적인 팀이다라는 걸 이번 대회에서 남기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재미를 주지 않았나. 네. 크로아티아가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간에 뭐 난입도 있었고 판정에 대한 문제도 약간 있었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프랑스가 좀 잘했어요. 사실 은바페 그리즈만 이렇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못 막은 크로아티아의 수비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결승전에서 관중이 난입했다. 이거 뭐 월드컵에 처음 보는 장면 같아요? 네, 뭐 대부분 이 큰 대회 결승전 같은 경우는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난입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난입하는 일이 없는데 이날은 뭐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이분들이 뭐 반 푸틴 세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됐고 경기장에 푸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빠르게 또 진압이 돼서 뭐 다행입니다. 그 이유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이 러시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정부를 알리고자 하는데 사실 그 알리려면 이 방법 말고도 좀 다른 방법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굳이 또 뭐 수억 명이 보는 결승전에서 이렇게 흐름을 끊어가면서 할 필요는 있었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은바페 이야기 하셨는데 은바페 선수 어떻게 우리 월드컵 전에는 거의 뭐 메시, 호날두 얘기만 했었잖아요. 네네. 은바페 선수가 이 선수들과 나란히 이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시는 이제 월드컵 우승이 없고 호날두도 뭐 유로 우승이 있지만 월드컵에서는 또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은바페가 98년생이거든요. 20살 프로 커리어를 거의 시작하는 초창기에 월드컵 우승을 찍고 가니까 사실 훗날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메시, 호날두와 뭐 거의 비견되는 혹은 넘어서는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번 때 약간 이제 다이빙 논란 좀 헐리우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활약은 최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은 다들 인정합니다만 방금 얘기했던 뭐 다이빙 논란, 네. 네이마르와 함께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닌가. 하필 또 네이마르랑 팀이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배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비판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성숙해지면 뭐 메시, 호날두가 뭐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다이빙 논란이라든가 소위 중동의 침대 축구라든가 이거 피파가 마음만 먹으면은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침대 축구 시즌 할 때마다 정말 그 인저리 타임을 그만큼 주든가. 근데 이게 진짜 아픈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도 구분이 안 되고 선수들도 또 경기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직까지는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이번 대회 이변을 일으킨 크로아티아 인구가 400만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뭐 400만이면 그냥 우리나라 좀 큰 도시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나온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던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이전에 최고 성적이 4강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98 월드컵 스케르를 중심으로 했던 4강인데 그걸 뛰어넘었죠. 뭐 역대급 대회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400만밖에 안 되면서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뭐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소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네, 빅 팀은 없지만 생각보다 리그가 조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그 빅클럽의 유스팀에 어릴 때부터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입장에서 해외에서 외국에서 성장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은 크고, 뭐 지금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30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 이후로도 크로아티아 축구는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러시아에서 크로아티아 뭐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기골이 정말 장대하고, 네, 그래서 사실 피지컬 면에서도 너무 압도적인데 기술까지 좋으니까 크로아티아 축구가 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어쨌든 목표 이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초과 달성이라 사실 결승전에서 그렇게 패하면 좀 억울해하거나 뭐 눈물을 보이거나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클 텐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적었고, 뭐 마지막에 라커룸에서 또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또 대통령끼리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약간 오히려 더 축제 분위기에 가까운 결승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럽 팀끼리의 4강, 유럽 팀끼리의 결승이었어요. 네. 남미 팀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르헨티나는 사실 메시 외에 또 없어서 어떤 그런 부재로 인해서 탈락했고, 브라질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화려했지만 결국 좀 실속이 부족했고,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남미보다는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흐름이고, 유럽에 워낙 스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남미 축구가 조금 더 어떤 각성하지 않으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좀 유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추가 유럽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미와 유럽이 양분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남미 팀과 유럽 팀이 자주 만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브라질이 더 좋다라는 분도 있지만 막상 만나보면 그렇게 브라질이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유럽 축구의 대세는 당분간 뭐 4년에서 6년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남미에서 잘한다는 선수들이 다 유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냥 남미는 조금 단합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개인은 좋은데 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팀을 봤을 때. 해서 그런 어떤 좀 하나를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리고 좀 서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늘어나야 남미 축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한 위원은 프랑스 우승 예측했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했다가 독일 많이 찍었더라고요. 네. 네. 독일이 탈락하는 바람에 브라질로 갈아탔는데 또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로 갈아탔다가 또 탈락해서 뭐 다 틀렸습니다. 저는 그 4강이 정해지고 벨기에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떨어졌어요. 네. 그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그 비를 맞으면서 선수들 안아준 영상이 화제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또 여성분인데다가 그 의상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경기장에 많이 와서 사실 그 중계 카메라에도 많이 잡혔는데 뭐 그 또 나라 안에서도 또 굉장히 이미지가 올라갔다고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광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월드컵이 카타르입니까? 네, 카타르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드컵 6월에 하는데 네네. 물론 그 한일 아시안 게임은 우리 장마 기간이 끼어가지고 5월 말에 했습니다만 보통 6월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카타르는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12월 11월 겨울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11월 말에서 이제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한 달가량 치러지는데 이런 시기에 월드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분명히 변수가 되는 게 유럽 리그는 유럽 리그대로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고 또 아시아 쪽은 시즌을 다 치른 다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정상일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게다가 뭐 11월도 카타르가 뭐 굉장히 춥거나 시원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타르 월드컵 제대로 치러질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유럽 팀에서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분명히 뭐 볼멘 소리가 나올 거고 또 웨파 그러니까 유럽 축구 연맹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분명히 잡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막상 대회가 시작되면 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카타르가 종교 문제로 술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카타르 국민들은 그렇다 치고 이 외국에서 카타르로 원정 응원 가시는 분들 이 사람들도 술을 못 먹느냐. 그러니까 원래 펍 같은 데서 축구 경기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이분들이 오히려 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월드컵을 가서 직접 보신 분도 있지만 그냥 표를 못 구하면 그냥 러시아 근처 펍에서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폰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맥주 회사가 분명히 하나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들어왔고 근데 이게 술을 못 팔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피파가 당연히 손해가 있고 경기장을 찾는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맥주 한 컵씩 들고 이제 경기를 보는데 그 재미가 떨어지면 뭐 금전적이나 어떤 축구를 보는 맛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카타르 월드컵은 피파 입장이나 뭐 축구팬 입장에서도 좀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했죠?
카타르가 사실 그 힘의 어떤 것도 있고 중동 쪽 축구인들이 힘이 세잖아요. 사실 중동의 어떤 기업이나 그 왕자들이 유럽 축구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카타르를 좀 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뭐 로비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돈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철회를 할 수는 없고 그것들을 피파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카타르에서는 6월에 더우면은 경기장을 에어컨을 다 돌리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안은 넘어간 모양이죠. 그러면. 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뭐 그 에어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잔디 안으로까지 이게 에어컨이 중앙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도 돈이 문제고. 많잖아요. 그 돈으로 다 하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되게 시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94 미국 월드컵이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요. 40도 육박하는. 근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했거든요. 그 더위에.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체력이 좋아서 잘했다. 뭐 훈련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더워도 그러니까 많이 축구 선수들이 그래요. 뭐 멕시코 팀이랑 만나고 해도 막상 그 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더워하더라. 이 더위 날씨에서 꼭 더운 나라 출신들이라고 해서 더위에 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우리 요즘에 여름 보면은 뭐 중동이나 여기나 뭐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적응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4부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열린 아시안게임에 나갈 축구대표팀 수명이 발표됐고 중요한 건 와일드카드 3명 그러니까 23세 이상 선수가 3명 선발될 수 있는데 누가 여기에 포함되냐 했는데 다 뽑혔다고 누구 됐죠? 조현우, 손흥민, 황의조 선수입니다. 예, 손흥민 빼고 조현우, 황의조 선수는 아직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조현우 선수 이유는 조현우 선수 실력 때문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골키퍼 강현무, 송범구 골키퍼가 이미 K리그 주전으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조현우 선수가 뽑힐만 하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공격 자원이지 지금 골키퍼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뭐 골키퍼 뭐 중앙 수비라든지 미드필더가 좀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김학범 감독 생각은 그래도 조현우 같이 좀 센 카드를 기본으로 선발로 박아두고 시작하는 게 안정적이고 4강 이상으로 가면 좀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상대팀. 그때 이제 조현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론에 움직인 건 아니고요. 뭐 움직이는 게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현우 선수가 선발이 조금 논란이 크냐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좀 갈리지만 그래도 선발할 만한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손흥민, 조현우까지는 뭐 수긍한다 치더라도 그 제1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 결국은 이게 감독 라인이다. 그래서 뽑힌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아요. 뭐 일단 감독과 같이 뛰었던 거 성남 시절에 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와일드카드 하면 뭐 석현준이냐 황의조냐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감독이라는 게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파악을 잘하고 잘 쓸 수 있는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공격수들인데 이들이 유럽에서 뛰기 때문에 이게 초반부터 차출이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낮아요. 그래서 아마 뭐 조별리그 이후나 16강 8강 때 오는 건데 그러면 조별리그를 나상호라는 어린 선수 한 명으로 치르겠느냐 이걸 이제 김학범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출이 조금 쉽고 지금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와일드카드 후보 황의조를 선발했고 뭐 뭐 지연이나 뭐 인맥 이런 거 없다라고 좀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도 미필이란 말이죠, 군. 네. 그래서 자기 제자 이렇게 군대 빼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와일드카드 3명이 다 군 미필자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감독들이 선호하는 건 동기부여 때문에 좀 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수는 본인의 이제 군 문제가 걸린 뭐 선수가 와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미 뭐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군면제 와일드카드로 또 3명이 군면제가 됐고 그 전에는 안 뽑은 적도 있었어요. 2명만 데려간 적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너무 군 문제에 좀 함몰돼서 또 선발하는 부분도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쨌든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 따면 군면제지만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아니면 안 됩니다죠. 금메달만 따야 군면제가 되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라고 있을 건데.
많은 팬들도 바라고 많은 팬들도 있고, 바라고 예. 또 구단도 바랄 테고. 그렇죠. 구단이 뭐 거의 이거는 뭐 4,500억짜리 대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김한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 보거든요. 30%? 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호랑이인데 그래도? 4강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몰라요, 사실. 4강에 올라가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판이기 때문에 이 금메달이 그동안 뭐 우리가 많이 따왔던 것도 아니고 지난 대회에 정말 오래간만에 땄기 때문에 30%도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조금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경계할 팀은 어디? 중동입니까? 아니 북한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이런 대회 중동은 오히려 23세 이하가 좀 약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잘 못 뛰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 같은 팀 지난 이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북한이 또 선전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너무 일찍 북한을 만나면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단일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클리 스포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사도 정치권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그 최저임금 이야기하기 전에요. 예. 방금 속보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내정됐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진위업은 잠깐 확인해 주시죠. 제가 이 라디오 인터뷰를 대기하느라고 예. 거의 같은 시간에 한 20분 전부터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거길 못 들어갔는데 아마 김병준 교수님으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 계실 때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까? 의원총회는 시작을 방금 전에 했고요. 예. 오전에 저희 의원들이 어느 분이 좋겠는지 이러한 의견들을 선호도 조사. 선호도를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냈는데 거기에 그런 의견들이 아마 전달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선호도 조사했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10.9%는 8,530원.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해죠. 그러니까 16.4%가 올라가지고 예.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 올릴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용자 전원이 불참을 했어요. 예. 위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예. 노사의 합의를 통해서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이러한 그 순기능적 기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었고요. 예. 그 의원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었어야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다 보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도록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거든요. 예.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별, 지역별, 또 기업의 인원수별 각기 다 달라야 돼요. 예.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들도 보면 지역이나 산업 또 인원수별로 각기 다 틀리게
최저임금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올해는 16.4% 올렸고 또 내년에 올릴 올해 결정된 것은 10.9%를 올렸는데 이러한 기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10.4%를 올려가지고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209만 원이에요. 예. 근데 근로자 평균 급여는 329만 원이거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들이 적게 받고 있는 거지요. 또 2018년도 자영업 그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에 2년 사이 29%가 올라갔을 경우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질문 주신 대로 이런 여러 상황을 봤었을 때 이 최저임금의 수준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이십니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시장 참여자들이 골고루 다 참여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각각의 경제 여건과 지역별, 산업별, 인원수별, 업종별로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거기에 맞게 산정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복리후생비 같은 산입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10.9%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맞습니다. 노동계 일부의 이야기지요. 그거는 예. 상여금이라든가 주거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이런 것들에 이제 산입에서 오는 문제인데요. 귀족 노조가 있는 큰 기업들은 애초에 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곳이 아주 적습니다. 네.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들 이런 데에서 오는 이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아주 극히 일부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외식업 산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또 농촌 가면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에 이러한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이런 곳에서 급격한 인상이 오니까 이게 시장이 교란이 되고 이 부담을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큰 상관이 없고 최저임금은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또 그렇습니다. 5인 이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예, 가장 큰 타격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결국은 갑은 빠지고 을과 을끼리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산업 구조가 아주 슈퍼파워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예. 또 거기에 중간 계층 또 하위 계층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먹이사슬 구조라고 이렇게 또 산업의 구조로 보면 그런 기능들이 각각 다 틀리고 업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부여돼서 그러한 기능 속에서 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을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 인하 또 건물 임대료 또 본사 가맹비 이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여기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을 당연히 하는데요. 예. 그거는 중요한 이 일을 풀어가는 핵심의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카드 수수료를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1.3%를 좀 받고요. 예.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소상공인 같은 2.5% 정도 받는데 우리나라 소상공인 연간 평균 매출이 1억 3천 정도가 돼요. 1% 카드 수수료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게 13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5인 5명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건비를 16.4% 올렸을 때 월 17만 1천 원 정도가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1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그럼 5명이면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임금이 적게 올라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신
건물 임대료 같은 예. 경우도 있는데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많은 건물주들의 갑질에 의해서 피해를 본 중소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5년인데 앞으로 10년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미래 경영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받게 될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영업을 10년간 정도는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 같은 경우를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로 지금 잘못된 이 정책을 대신 보완하는 이거를 완전히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대차 보호법 10년 갱신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요. 월세를 상한 제도를 도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몇 가운데 사례를 보니까 예. 300만 원 하던 것이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냈었고 예. 또 그런 영업하는 것들을 탈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개 부동산 경제라고 하는 것이 되게 공시지가도 있고 시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정부는 이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그 원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임대료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나 시장의 그 기준을 두어 가지고 물가 상승 올라가는 그런 기준에 연동을 해서 일정 부분만 인정하게 해야지 이자율과 연동을 해서 하게 해줘야지 터무니없이 1년에 2배, 3배씩 인상하는 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이거 예. 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주장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이러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바로 시장이 지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반대하는 거죠. 바로 공시지가나 땅값이나 건물 가격의 시장 가격에 맡겨놓고 그 물가 상승률, 즉 이 레이트 이자율에 대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에 맡기는 예.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하셨지만 3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고 주인이 갑질을 할 수 있으니까 법으로 한번 제정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에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결국은 2020년 만 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대선 공약으로 예. 그 임기 내에 10,000원까지 올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를 하다가 보면 표를 얻기 위한 과한 공약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런 과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는 선거고 국가 경영에 들어와 보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경제는 이게 공약하고 일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 하시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예.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예.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제도를 잘 보완하고 해서 또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그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 천천히 올려가 줘야지요. 이거를 우리가 안 올리거나 억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아까 말씀드린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임대료도 하고 그리고 시장의 레이트의 이자율 이상으로 우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예. 게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천천히 올려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또 반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예. 경제 문제는 전 정부가 되든 지금 정부가 됐든 우측 정부가 되든 좌측 정부가 되든 그 시장의 기능에 맞도록 가게 하는 것이 경제의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정권으로 대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했었죠. 관악산 10대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10명, 가해자 10대 7명, 전원 구속됐다고 하네요. 요즘 그 10대들 폭행 사건, 특히 10대 폭행 사건이 뉴스에 났다고 하면 집단 폭행이거든요. 아유, 집단 폭행. 이런 집단 폭행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윤희용 센터장님, 네. 답변하시죠.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이제 일부 사례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 사용하는 도구들 보면은 사실 뭐 어른 뺨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요새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암암리에 해결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좀 오픈돼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 보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좀 약간 뭐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또 생명에 대한 그 인식을 성인들보다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 사태가 상당히 정도껏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이제 생명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 인식 정도, 그것에 대한 개념이 좀 미확립되어서 이런 사고들 많이 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10대들이라 하더라도 처벌들은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네. 처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대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만 16세 밑으로는 처벌 안 알고 있어서 그런 거고. 초코소년. 예. 또 그렇죠. 군중 심리가 발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독 폭행이 아니고 집단 폭행이 항상 발동하는 거고 여기서 자기가 이 집단에서 빠지게 되면 본인도 왕따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죄책감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함께 폭행을 하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학교가 더욱 더 신경 쓰고 사회가 더욱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지율을 우리 변화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례조사. 네.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네, 그렇습니다. 4주 연속 6.13 지방선거 이후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네.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7주 연속 상승을 했고 3주째 최고치를 경신했고 2주째 10%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권순정 실장님 눈병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눈병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안 보려고요. 네. 제가 손수건을 좀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손수건을 통해서 병균이 제 지금 상태를 보면 한 20억 마리가 침투를 하지 않았을까. 네. 김어준 씨가 눈병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 김원준 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옮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FC 이런데 경기 나왔다 오신 줄 알았어요. 눈이 많이 부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네. 자, 윤희웅 센터장님.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상황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 상당히 좋았잖아요. 남북 한반도 정세 변화된 부분들 있었고 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게 되면 사실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게 됩니다.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쨌든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다소가 이제 논란이 되었던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다 대통령 지지율, 정치적 지지율은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이른바 대조 효과, 비교 효과가 상당히 컸죠. 기준점이 이전 정권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년 지나가게 되면서 기준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던 정권 초기에 상당히 맞춰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다소 약간 좀 요즘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일정 부분 형성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정권과의 비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으로 이제 서서히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권순정 실장이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범진보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범진보층이 네. 선거 전에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가 네네. 선거 끝나고 정의당으로 좀 이동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압승이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을 이완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지층이 이완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는 주로 보수 성향이죠. 무당층으로 이동하거나 또 일부는 주로 진보 성향이죠. 이분들은 주로 정의당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부적인 공격이 상당히 심화되었을 때 내부적으로는 단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6.13 지방선거 전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그런 어떤 사실상 상황 조건이라고 저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의 압승으로 그러한 상황 조건이 해제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민생 경제 악화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좀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해서 탄력 근로제 그리고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진보층이 좀 약간은 좀 개혁 후퇴라고 느끼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상황 조건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어떤 진보층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이동한 그런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윤영우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노동시간 단축 논란,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또 권순정 실장 표현대로 하면 정세죠, 정세. 예. 정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실명이 지금 나타났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약간 이제 큰 틀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일단 두 가지 차원의 큰 틀에서 보면은 먼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이제 진보 성향층을 타겟으로 한 의사결정들, 정책결정 또 공약들을 내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당이 되게 되면 진보 성향층 외에 또 보수 성향층, 중도층, 국민 전체를 어떤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클릭 아니면 중도로의 스탠스 이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진보 성향이 뚜렷한 분들의 다소간의 실망감 또는 이제 이탈, 부정적 평가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지난 대선과 세트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심판, 진보 성향층들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적으로 어떤 진보 진영에 있어서 가장 맏형 정당을
보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지해줬다가 예. 그것이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이제는 조건부적 지지가 아니라 절대적 지지, 자기의 본연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지지 표출이 자유롭게 된 환경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 큰 틀에서의 환경이 조성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구체적 사안들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사실 이번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민주노동당 당시의 정당 지지율 잘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수 있을 텐데요. 2004년, 2005년 10% 넘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2004년 총선 때 뭐 열린우리당의 이제 압승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당시 민주노동당도 정당 득표율이 13% 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2석, 비례에서 8석, 총 10석을 얻었던 것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부유세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지금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무상 의료 또는 뭐 무상 급식 포함 무상 교육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보 성향층들 이제 지지를 흡수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쌀떡에서 인심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루어지고 난 상황에서의 이제 어떤 진보 성향 표출이 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 지금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두 가지를 줄 텐데 한 번에 묶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의 지지율이 다음 총선까지 지속되겠느냐. 이 상승 지지율이. 네. 두 번째는 그 지지율이 만약에 연결된다면 표하고 연결될 거느냐. 요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조건이 변한 부분들 예. 그리고 민주당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후퇴에 대한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지금의 사실상의 반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떤 국회 특수활동비라든지 민심이 전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점이라든지 선명성을 내세운 부분들이 주체적인 동력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의 반사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례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개혁 입법, 민생 입법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목을 잡고 공세를 취한다고 한다면은 6.13 지선 이전처럼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떤 상황 조건에 따른 어떤 상승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자체가 해제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10%대의 고공 강세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어떤 우크릭이랄까요? 예. 어떤 보수와 그런 부분들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떤 오래 좀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맥락이 깔린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진보 일부의 어떤 지지를 통해서 예. 지지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총선에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연결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번에 정당 득표를 보면은 한국당이 요번 지선에서 2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정의당은 9%예요.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비록 리얼미터 기준에서는 5.몇 %포인트로 따라 붙었고, 모 조사기관으로서는 같이 나왔지만 사실상 보자고 한다면 아직까지 지지층은 자유한국당이 두터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큰 선거를 앞으로 다가서면서 큰 정당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몰리는 그러한 속성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지지율이 바로 제1야당을 2년 후에 고취할 정도로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들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는 뭐 악화될 거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민생 경제가. 그렇습니다. 좋았던 여러분들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MBC 꽁트 개그에 경제를 살립시다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경제인데 경제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보면 민생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같고 짧게 보면 저는 좀 의미 있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을 평가할 때 분석할 때 조건부 지지 특성이 강하다는 게 핵심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보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제 결집하는 것이죠. 이제 그 현상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그것이 이제 야권 연대 이른바 얘기돼 왔던 것인데 지금의 이제 보수 대표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본질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새 약세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조건부 지지에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 절대적 지지, 나한테 진짜 맞는 정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하는 흐름들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 총선에서도 좀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어쨌든 광역의회에서 9% 정도 얻은 것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만만히 볼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거제도가 만약에 좀 개편이 된다면 아마 이제 야당들이 이것을 협상의 딜로 이제 여당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제의 확대라든가 또는 이제 뭐 중대 선거구제라든가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좀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강화된다면은 아마 그 효과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저 댓글란에 큰이파리 지역 넘버 2님, 아나무인 01님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면은 네. 표로 절대 연결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선거제도가 비록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뀐다거나 중대 선거구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의당의 현장에서의 조직세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두 개의 방식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제1야당을 2년 후에 제1야당으로 올라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예. 저도 뭐 제1야당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상돈 의원 나와서 개식용에 대해서 금지 법안도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날 댓글창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 논란거리 중에 하나다. 그런데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한 게 있다면서요? 네, 6월 22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개식용을 금지하자. 법을 만드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겁니다. 예. 예, 찬성이 39.7%가 나왔고요. 금지하는 거 찬성한다? 예. 근데 상당히 저는 높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반대가 51.5%. 저는 반대가 그래도 여전히 엄청 높다라고 생각해요. 좀 의아한데. 약 1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를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살짝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찬성이 한 40%까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대가 많다. 네. 이건 또 다시 볼 만한 거네요. 아, 참, 이거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인데. 조심스럽죠. 네. 뭐 내용들은 워낙 다 자세히 아시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게 뭐 축산법에는 포함이 됐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이제 개가 제외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 법에 미비가 있어서 이 논쟁들이 이제 계속 있게 사실은 지금 직무유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그 10년 전 여론조사랑 비교하니까는 찬성은 뭐 그대로인데 반대가 좀 늘었죠. 반대가 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들은 어쨌든 강화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도 예전에 좀 먹었는데 요즘에는 위생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해성사입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동물 해방 물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한국 리서치에 최근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국민 중에 81.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는데 네. 다만 남들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이 여론조사에서 반대하지 않나 싶어요. 한국 사회 그렇죠. 식문화의 독특성이란 부분들을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소수다. 지금 아까 얘기한 한 20% 정도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의견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는 거 반대한다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네. 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논란은 어쨌든 앞으로도 만일 이게 법안을 낸다 그래도 통과도 아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간 약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한 이제 식용을 넘어서 정말 이제 약 차원으로 드시는 분들, 어른들 보면은 이제 시골에 있으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이것을 이제 법으로 금지해서 불법 행위로 그것을 치부해야 되는 것이냐에 또
또 다른 논란 차원은 있다고 봅니다. 또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경제활동 하시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육견협회라고도 있더라고요. 나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민심은 숫자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